정치 여담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정태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SBS 민성기 논설위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는데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첫 출근을 했습니다. 소감을 밝혔는데 그 소감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첫 출근 소감이랑 또 청문회 준비하시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이런 이제 공식적인 이런 그 공적인 사무실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으로부터는 하여튼 곧 있게 될 우리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아주 성실한 그런 준비를 해서 우리 그 인사청문회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정태근 의원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 평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인선에 대한.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약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검사로서 오래 살았고 그래서 이제 국정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이 풍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은 인선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인 것 같긴 해요. 일단 뭐 정태근 의원님 입장에서도 뭔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앵커께서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뭐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분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처음으로 차관급 직위에 올랐습니다. 특허청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통상교수 본부장을 했었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부총리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를 지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주미 대사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고려했던 측면은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쭉 이 검찰 쪽에 계속 계셨는데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경제와 그리고 이제 외교 안보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경륜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이미 검증된 사람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의회의 다수파 야당을 상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기 초반에 청문 절차부터 시작해서 뭔가 부드럽게 진행돼야 되는데 한덕수 후보자가 개인적인 자기관리의 과정이라든지 이미 공직 경험을 했다라든지 특히나 이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아우러 고려가 됐기 때문에 아마 뭐 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카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한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박상혁 의원님께도 같은 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지명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당 차원에서야 논평이 나갔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제 철저하게 검증할 부분은 검증하겠다라는 게 당에서의 입장인데요. 저는 처음에 지난주부터죠. 굉장히 하마평이 여러분들이 나오면서 이 한덕수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가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약간 의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사람이 없나. 그러니까 결국은 인물을 선택하는 것, 인사라는 것은 컨셉인데 과연 한덕수 총리 후보자로 어떠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을까.
너무 뭐 연령의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좀 올드한 이미지가 저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할 수밖에 없었고요. 뭐 충분히 다양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은 더 많을 텐데 과연 이제 15년 정도 이렇게 공직을 떠나 계셨던 이분을 다시 등용할 만큼 인물이 부족한 건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나 했었고, 두 번째로 당선인께서 한덕수 후보자를 어제 발표하고 나서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윤석열 당선인은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성장해왔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인선되는 총리 후보자가 자신과 뭐 결이 다르다거나 굉장히 대립한다거나 이런 이미지를 주는 사람을 피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뭐 좋은 의미로 엘리트 관료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저는 한마디로 시류 순응형 인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한덕수 후보자를 찾게 된 것이 아닌가. 좀 너무 제 인사평이 더 박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에 대해서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자의 이야기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갈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치열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의 협치, 통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정책 성공의 요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처음으로 이제 발표, 지명을 받는 자리였는데 사실은 기자회견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자가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익외교, 강력한 국방, 그다음에 뭐 재정 건전성 이야기도 하고요, 국제 수지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국가 생산성 문제 이런 것들까지 언급을 한 걸 보면 공식적으로 지명이 된 건 어제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당선인과 국무총리 후보자 사이에 어떤 상당한 이야기가 됐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성기 의원? 뭐 장재원 비서실장이 삼고철려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좀 그 두 번째 총리를 맡게 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맡으려면 본인의 뭐 생각을 구현하고 싶은 그런 대목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 쪽과 상당히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발표 전날 한 3시간 정도 샌드위치 미팅을 했다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이 좀 조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력에서 본 것처럼 진보 정부 그다음에 이제 보수 정부 공이 이제 중용됐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능력은 충분히 검증됐다고 하는 그런 측면은 있겠습니다만은 민주당과 지금의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는 한덕수 후보자의 어떤 정치적 신임 문제 같은 걸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신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기의 국가적 과제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사실은 한덕수 후보자 얘기 중에서 눈여겨봤던 게 협치를 얘기하는 대목과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정 건전성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부터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이제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총리 후보자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한덕수 후보자뿐만 아니라 경제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가계부채의 문제, 물가의 문제, 그리고 최후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좀 참신성이 떨어져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예를 들면 부동산 잡겠다고 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실패했던 김수현 수석을 정책실장으로 발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3년을 넘게 끌고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을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이제 그 검증된 자질과 능력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참신성이라는 문제보다도 지금 시기의 과제를 잘 할 수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현 정부의 이제 소득주도 성장 문제, 그다음에 이제 원전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자가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주 뭐 강한 톤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수정의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쪽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편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를 급격하게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뭐 그걸 전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와 함께 소득 좀 같이 포용적 성장을 같이 갔었어야 되는데 이 최저임금을 너무 올려갔던 부분에 대한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내셨던 것 같고 원전 문제와 관련돼서는 뭐 당선인과 같은 뭐 입장이셔서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뭐 결국은 우리가 청문회를 하다 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갑론을박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지금 타당한 것인가 뭐 그리고 지금 당선인께서도 과연 원전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을 계속적으로 필 것인가 저는 그 선거 과정에서도 굉장히 당선인의 메시지도 좀 여러 가지로 혼선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 논쟁을 좀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정태근 의원님께서 뭐 과거에 좀 너무 이미 성공한 관료로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좀 인사의 배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과거에 썼던 인물이라고 해서 못 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새로 정부가 교체되면 과거에 자신들이 썼던 인물들을 다시 쓰는 경우들이 있고 저는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너무 좀 오래되신 분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참신성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저는 과거에 뭐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시절이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이제 총리 지명자의 이제 나이를 말씀하시니까 70대 총리가 몇 명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있었죠. 처음은 아닙니다. 네, 현승종 총리도 73살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박태준 총리도 뭐 73살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뭐 70대 총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가장 관심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총리를 지낸 인사가 다시 총리로 지명된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냈는데 이러한 이력들이 상당히 흥미롭게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관련된 싱크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선택은 예상대로 한덕수 전 총리였습니다. 얼굴도 안 보고 헤어지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편안하게 인사도 서로 나누고 또 소감도 좀 편안하게 말씀하시고요. 굉장히 무거운 덩어리를 이 양어깨에 이렇게 메고 있는 그런 기분으로 있다가요. 어제서부터 지금 1시간씩 지날 때마다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은 그런 좀 기분은 느끼고. 지금 그 한미 간의 관계는 가장 최상의 관계라는 그러한 그 평가를 워싱턴에서 하고 있습니다. FTA 비준에 대한 미국 내의 지지를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미 행정부
또 의회에 대한 그러한 그 설득 작업도 계속 해나갈 그런 예정으로. 정태근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총리 임명 뭐 이렇게 이제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이제 초대 총리일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만은 늘 나오는 얘기가 책임 총리, 책임 총리, 책임 총리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어제도 사실은 책임 총리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는 책임 장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 총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은 분명히 남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은 한덕수 후보자의 몫이 아니고요. 대통령 당선인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어떤 의지를 보여주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법상으로 보면 총리도 마찬가지고 국무위원인 장관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알박기 인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정부의 그 부처의 차관이나 실국장 인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제청권을 거의 다 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그동안 청와대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처의 실국에 있는 사람이 장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청와대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저는 총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총리는 더더군다나 국무위원에 대한 장관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해임권도 갖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총리실의 직원들을 보면은요. 청와대 직원보다도 총리실의 직원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책임 총리로 명명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법상에 나와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할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의 문제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사실은 이회창 총리 같은 경우가 그 문제를 행사하려고 하다가 김영삼 대통령하고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물러나게 됐고 비교적 그런 행사를 많이 했던 권한을 행사했던 부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이해찬 총리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한덕수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장이 되는 과정이 그 당시 이해찬 총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한덕수 후보자를 선택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진영과 이념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좀 실용적으로 가자. 이런 것들을 선언한 내용들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본인이 기본적으로 공정과 상식을 넘어서서 법과 원칙대로 정부를 좀 운영하자. 그래서 정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자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좀 힘든 점들이 있을 거고 총리실과 청와대 간에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셔서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일하는 수석이나 비서실장이나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이 기본적으로 총리실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각 부처의 장관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권한을 주도록 만드는 것. 저는 이 실험은 계속 돼야지 실제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까지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제왕적 대통령제와 청와대 중심주의 이런 것이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익 의원님께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어쨌든 한덕수 후보자는 국무총리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노무현 정부에서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권 나름대로 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리 시절에 저 사람이 총리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다. 총리 역할을 제대로 했다. 아니면 못했다. 이런 정도였던 그런 나름의 평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오기 전에 그때 같이 청와대나 이런 데서 참모로서 후보자를 봤던 분들하고도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관료로서 일을 잘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찬 전 총리가 그렇게 추천하고 발탁할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과연 이분이 책임 총리로서 적합한 분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책임 총리라는 것이 제도로서 예전처럼 DJP 공동정부처럼 국민들과 선언하고 이렇게 제도로서 보장되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이해찬 전 총리를 하듯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를 대우하듯이 이렇게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이 한덕수 후보자가 물론 한번 총리를 하셨긴 했지만 과연
뭐 쓴소리도 하고 대통령한테 이런 부분을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갈등이 있을 때는 갈등도 좀 노출하고 이런 부분을 해왔던 스타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과연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들을 과연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 또 당선인께서 과연 저는 그랬으면 저는 한덕수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금 다른 분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후보자를 선택하는 걸 보고서 책임 총리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된 당선인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총리와 또 장관과 또 차관 같은 주요 공직자가 함께 일하고 책임지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은 가장 가까이서 일할 분의 의견이 제일 존중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한덕수 총리 후보자님이나 생각이 같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책임 총리제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청와대의 이 과도한 권한 집중을 좀 더 내각과 장관 쪽으로 조금 옮겨서 일종의 상당한 부분의 대통령님으로부터의 델리게이션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이것이 결국은 행정부 전체의 운영에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말씀을 저는 당선인께서 하고 계시는 거고 당연히 동의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민성기 의원 이게 꼭 법과 제도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이제 그거를 총리에게 나눠준다라는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가 현 정부 탄생에 기여한 게 과연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보면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발언권을 크게 가지고 가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물론 이것은 이제 국무총리 제도의 이제 본질적인 어떤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대통령제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내각제적 요소를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헌법상의 내각을 총괄하도록 돼 있으니까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자리인데 또 대통령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 대독 총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당선인이 집권한 이후에 청와대에 그러니까 청와대에 안 들어간다니까 이제 그 취임식 끝난 이후에 어떻게 정부를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뭐 한덕수 총리 내정자와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지금 당선인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선거 때부터 당선인이 소위 청와대 정부 이런 얘기 안 듣겠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권 초반에는 아마 책임 총리제를 소위 공약 이행의 관점에서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관점에서라도 책임 총리제를 한번 그 제도보다는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계속 지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권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가 문제죠. 대통령 주변에 이제 참모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측근들이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내정자가 정권을 창출하는 데는 크게 그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총리 권한이 너무 센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주변에서 항상 특히 그 비서실의 참모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이럴 때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책임 총리제가 실현돼서 구현돼서 얼마만큼 유지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점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먼저 왜냐하면 말씀하시죠. 제가 바로 걱정하는 지점이 그건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가 되고 나서부터 가장 같이 많이 따라다녔던 얘기가 윤핵관입니다. 그게 이준석 당대표하고도 그렇게 엄중한 선거 시기에도 붙었던 게 윤핵관이죠.
본인은 책임 총리제를 한다고 하고 뭐 소통을 위해서 청와대를 심지어 이전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권력을 지금 강하게 행사하고 뭐 지금 인수위에서도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인수위의 권한을 벗어나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고 결국 과연 이런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형태에서 그리고 과연 지금처럼 책임 총리제를 온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책임 총리니 아니니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헌법과 정부 조직법이 만들어 놓은 이유는 지금 현재 대통령 하에서 이 법대로 하면 가장 좋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핵관의 문제를 떠나서 과거에 사실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딱 예를 들어 보면 미국에서 뭐 국무부 장관을 하든 재무부 장관을 하든 연준 의장을 앉혀놓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일단 앉아놓으면 심지어 국방장관이라는 분이 대통령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자리에 제대로 된 사람들을 앉혀서 그 장관이 국가의 안이든 경제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최대한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존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쉽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훌륭한 관료들을 뭐 정치권에 있든 아니면 기존 관료에 있든 또는 뭐 전문적인 연구 영역에 있었던 사람들이든 간에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제대로 일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전체적인 국정을 선진화시켜내는 것들이 중요하고 이것이 되고 나면 예를 들면 지금 아까 핵관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의 핵심이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인 논의를 제외하고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라든지 중요한 인사에 대해서 협의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세세하게 일일이 뭐 누구를 등용하고 어디 부처에 관여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안 좋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각이 제대로 자리 잡게 되면 그야말로 측근은 그냥 측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국정은 정상화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두 번 말씀 듣고 왔는데요. 문제는 이제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15년 전에 이제 청문회를 한번 겪었던 인물이기는 하지만은 15년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눈높이가 좀 달라진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앞으로 이제 송곳 검증이 시작이 될 텐데 이와 관련돼서 한덕수 후보자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청문회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이나 이제 론스타 사건 관련해서 김앤장 고문료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제 인수위 측에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그거는 물론 뭐 인사청문회 시에 전체적으로 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설명을 하겠지만 저는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적은 있지만 우리 김앤장이라는 제 사적인 직장에서의 관여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그 일에 관여된 적이 없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성기 의원, 지금 한덕수 후보자 관련해서 제기되는 뭐 의혹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말들이 약간은 있죠. 어떤 것들이 지금 그런 과거 인사 청문회 때도 나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 매수했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얘기인데 그때 한덕수 내정자가 김앤장이라는 법률 회사에 고문으로 일했는데 그 김앤장이라는 회사가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단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경 부총리를 했죠. 역시
그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때 이제 시행령을 개정해서 저축은행이 기업 대출 한도를 대폭 늘려주는 시행령을 개정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갖고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도 역시 시민단체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 두 문제 모두 조금 시간이 오래됐고 이게 정책 결정에 관한 문제지 개인 비리가 확 드러난 문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노무현 정부 관련돼 있는 그때 당시의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부분을 어떻게 공격할지 그 공격을 세게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면 그 한덕수 내정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그러니까 김앤장의 고문도 2차례 이상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서 이제 그런 법률 회사에 고문을 하다 보면 로비 관련설도 많이 나오고 또 얼마나 돈을 받았느냐 이런 문제들도 튀어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국민적인 그 눈높이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논란이 될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172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할지 여부는 이제 뭐 민주당에 달린 거예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하고 정의당 쪽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가졌던 이력은 중요치 않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주기적 팬데믹과 기후위기, 에너지 디지털 전환 등 대전환기의 숙제와 양극화 저성장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정운영 철학과 역량을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즉시 인사청문 TF를 구성하여 검증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청문위원 구성 등 철저한 검증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한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 문제, 론스타 사건 연루 의혹의 문제는 윤석열 당선자가 중시하는 법치, 상식, 공정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지 제대로 따져보고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인수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영래 기자가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지금 김영래 기자, 차기 정부 내각 인선 작업,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이 됐으니까 내각 인선 작업도 상당히 지금 속도를 내겠죠? 네,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회 인사 제청권을 가진 내각의 사령탑 국무총리 후보자가 결정되면서 새 정부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앞서 총리부터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과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까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경제 원팀을 꾸리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다음 순서로는 경제부총리를 겸직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먼저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면 논의 과정에 약 3주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는 5월 10일 취임식에서 역산해보면 4월 중순,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는 전체적인 내각의 구성안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지금 국무위원 인선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인수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인수위원들 마음들이 내각에 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안철수 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메시지를 냈더군요. 네, 안철수 위원장은 오늘 인수위 전체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인수위는 청와대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니다라면서 작심한 듯 내부 기강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안 위원장은 예전 인수위에선 총리 장관 지명자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 누구에게 줄을 대야 하는지 서로 정보를 교환하느라 옥상이 붐빈다. 그러다 말기엔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신세한탄을 하느라 근처 술집이 붐빈다는 뼈있는 농담을 언급하면서 장관 후보자 프로필 볼 시간도 아껴서 1분이라도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몇몇 인수위원들이 차기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등 인선 관련 하마평이 돌자 사전 차단에 나선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인수위는 오늘 국정과제 1차 초안을 취합해 내용 등을 다듬은 뒤 오는 18일 전후에는 2차 초안을 정리할 예정이라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동선 어떤 게 있습니까? 일정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오전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했는데요.
축사에서 보도사진은 사진기자의 현장 투혼과 철학이 담긴 작품이라며 자신도 사진전이 개최되면 웬만하면 꼭 와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진전에선 대상을 받은 작품이 광주 재판에 불출석하고 동네를 산책하는 전두환 씨의 사진이라 관심을 모았는데요. 윤 당선인은 해당 사진을 찍은 기자에게 사진을 찍고 돌아가신 거죠? 언제 돌아가셨나 등의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인수위 기획위원회의 첫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해 공약의 정책 반영 등을 점검했습니다. 네, 김영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